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중국이 자율 공격이 가능한 로봇 늑대 부대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이 개발한 이 무인 시스템은 정찰을 넘어 실제 타격까지 수행하는 차세대 전략인데요. 전쟁의 방식 자체를 바꿀 핵심 무기로 주목됩니다. 김기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중국이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무기로 평가받는 최신형 로봇 늑대 부대 시가전 훈련 모습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집약된 이 로봇들은 단순한 정찰을 넘어 자율적인 협동 공격까지 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되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병기장비그룹 산하 자동화연구소가 독자 개발한 이 차세대 로봇 늑대 군집 시스템은 과거 모델보다 비약적으로 향상된 기체 성능과 전투 수행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임무 성격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특화되었습니다. 정찰 임무를 맡은 아닝, 공격형인 위쉐, 지원형인 지디가 그 주인공입니다.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받은 로봇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전장을 누비는 방식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무장 능력입니다. 이 로봇 늑대들은 초소형 미사일과 유탄 발사기를 탑재할 수 있어 발견된 적 목표물을 즉각적인 화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보는 눈에 그치지 않고 직접 타격까지 수행하는 치명적인 포식자로 진화한 것입니다. 기동성 또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총 12개의 자유로운 관절을 이용해 실제 늑대와 흡사한 움직임을 구현하며 최고 시속 15km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울퉁불퉁한 폐허나 도심, 해안가 등 복잡한 지형에서도 평지처럼 기동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터 출력이 크게 강화되어 최대 25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으며 30cm 높이의 장애물도 거뜬히 넘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악지형이나 건물 잔해 속에서도 작전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핵심적인 기술은 자율적 협동 시스템입니다. 각 로봇이 실시간 센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공동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영상 속 훈련 장면을 보면 정찰형 로봇 2대가 먼저 투입되어 환경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지휘 시스템으로 전송하면 이를 바탕으로 드론과 다른 로봇들이 합동작전을 펼치는 정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최종 교전 단계에서는 인간 운용자가 승인하는 방식을 채택해 통제권에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인명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 시가전이나 고위험 임무에서 이러한 무인 시스템이 먼저 투입될 경우 아군의 사상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적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열병식과 대만해협 작전 주력 부대 훈련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던 로봇 늑대가 이제는 실전 배치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더 개벽 김기정이었습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한국식 생활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커피 프랜차이즈, 한식까지 일상 전반에 자리 잡으며 몽탄 신도시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한류가 단순한 문화 유행을 넘어 소비와 라이프 스타일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오나혜지 기자가 변화하는 몽골의 현주소를 전합니다. 최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한국의 편의점, 커피 프랜차이즈, 대형마트가 급속히 확산하며 이른바 몽탄 신도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몽골 인구 약 35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울란바토르의 거리 풍경이 한국의 도심과 흡사해질 만큼 한류의 영향력이 실생활 깊숙이 파고든 모습입니다. 몽골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몽골의 젊은 세대는 한국식 소비 시스템과 라이프 스타일을 자신들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GS25나 CU 같은 한국식 편의점은 몽골 청년들의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메가커피와 같은 한국의 가성비 커피 브랜드들 역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몽골인들의 신뢰도는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는 화장품 위주로 인기를 끌었다면 현재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전반으로 소비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몽골인들은 한국 드라마나 콘텐츠를 통해 접한 제품이 실제 사용 시에도 뛰어난 품질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하며 한국 브랜드를 품질의 보증수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음식 문화에서도 기이한 현상이 관찰됩니다. 전통적으로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지 않던 몽골인들이 최근 한국식 제육볶음이나 불고기, 삼겹살 등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현지에서는 몽골 전통 음식점보다 한국 식당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한국 음식의 대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육류 중심의 몽골 식습관이 한국의 고기 요리 조리법과 잘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또한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친숙함 덕분에 몽골 청년들 사이에서 한국은 유학과 취업을 위한 제1의 선택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순이 같아 한국어를 배우기 용이하다는 점과 어릴 때부터 접한 K 콘텐츠의 영향으로 한국을 가까운 이웃나라로 느끼는 정서가 강합니다. 외교적 역사적 배경도 이러한 친한 정서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역사적 갈등이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강한 경계심을 보이는 반면 한국인에 대해서는 외모가 닮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국가라는 호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민간 차원에서 진행해온 몽골 사막화 방지, 나무 심기 프로젝트 등 환경 협력 역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울란바토르는 과거 유목민의 이미지를 벗고 첨단 디지털 시스템과 한국식 배달 문화가 공존하는 현대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몽골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상을 공유하고 미래를 꿈꾸는 가장 닮고 싶은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오나혜지 기자였습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새로운 국제 질서를 분석한 신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야만 시대의 귀환은 미국 패권의 쇠락과 함께 포스트 아메리카 시대의 도래를 진단했는데요. 강대국 간 경쟁이 격화되는 초퇴행의 시대에 들어섰다는 경고도 담겼습니다. 격변하는 세계 질서, 김천군 기자가 짚어봅니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저물고 전 세계가 거대 전환의 길목에 선 지금 복잡한 국제 정세를 냉철하게 해부한 신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다자주의 파괴,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향한 최근의 무력 행보를 미국 패권의 종말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박노자 교수의 야만 시대의 귀환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패권 국가의 조건을 군사력 그 이상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자본 축적을 조정하고 압도적인 생산력과 기술력, 그리고 보편적 담론을 생산해 글로벌 상식을 만드는 국가가 진정한 패권국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지위를 누려왔으나 2008년 금융위기와 중국의 부상 등을 거치며 그 기반이 사실상 와해되었다고 진단합니다. 특히 저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패권의 건재함이 아닌 쇠락의 방증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합리적인 정책이나 절차 대신 횡포와 무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제국을 유지할 소프트 파워가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를 과거 소련 붕괴 직전의 고립주의적 흐름과 비교하며 미 제국이 안락사의 과정에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저자가 규정한 지금의 시대는 초태형의 시대입니다. 절대 강자가 사라진 자리에 열강들이 영토와 자원을 두고 무한 경쟁을 벌이던 19세기식 야만이 다시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1930년대 말에 경제 위기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치달았듯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드는 초강경 우파의 집권과 지정학적 충돌이 더 큰 전쟁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담았습니다. 이 책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미국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귀결됩니다. 한때 한국인들에게 미국은 세계 그 자체였으나 이제는 쇠락하는 미국을 냉철하게 상대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감상적인 친미나 맹목적인 반미를 넘어 자주 국방을 토대로 비서구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등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야만 시대의 귀환은 미국의 패권 태동부터 현재의 균열까지를 정교하게 해부하며 포스트 아메리카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정밀한 나침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필수적인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15년. 복구는 진행됐지만 삶의 회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난자 수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주거와 생계, 그리고 피난자라는 현실 속에 머물러 있는데요. 임시주택 지원 종료와 함께 새로운 과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구 이면에 남겨진 과제를 이보순 특파원이 짚어봅니다. 지난 3월 11일은 쓰나미라는 말을 전 세계에 알린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1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 진행 상황과 그 이면에 남겨진 과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6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으로부터 15년.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나이는 늘었고 그날을 모르는 세대도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15년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는 하나 아직 일상생활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2011년 3월 11일에 묶여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만 5천 명이 넘었고 아직도 2천 명이 넘는 이들이 실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 전국으로 퍼진 피난자 수는 한때 47만 명에 이르렀다가 지금은 약 2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숫자가 줄었다고는 하나 피난자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난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서 3할 이상이 생활 재건이 진전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다시 얻지 못한 사람, 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난 채로 노년에 접어든 사람, 고향으로 돌아갈지 지금 사는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할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제까지 피난자라 불려야 하느냐는 명칭으로 인한 상처도 깊습니다. 15년 동안 이들의 일상생활을 지탱해온 공간이 바로 대피소에서 옮겨간 임시주택, 이른바 가설주택입니다. 최대 4만 3천 세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얇은 벽의 프리페브 주택과 민간 임대주택을 빌린 간이 가설주택을 보금자리로 살아왔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하나, 여름에는 찜통더위, 겨울에는 냉기, 벽에는 곰팡이와 결로가 따라다니는 공간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 숨소리까지 들리는 생활은 이웃끼리 서로 기대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생활을 거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피난자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7, 80대의 고령층, 누군가는 이 임시주택에서 배우자를 떠나보냈고 또 누군가는 홀로 지내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독사라는 말도 통계가 아니라 이웃집 현실이 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임시주택 단지는 복지사와 자원봉사자가 찾아와 안부를 묻고 주민이 모임을 열며 작은 마을 공동체 역할을 해왔습니다. 피난지에서 새로 만난 이웃과 함께 밥을 나누고 가끔은 동네 축제도 열며 원래 살던 고향은 아니지만 지금은 고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주택의 문을 닫는다는 소식은 단순한 이사 통보를 넘어 또 한 번의 이별 통지로 다가옵니다. 후쿠시마현에서는 2026년 3월 말 대지진과 원전 사고 피해자를 위한 임시 가설주택 무상 제공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15주년을 맞은 올해 각지에서는 기억의 풍화 방지를 내세운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후쿠시마 현청 앞에서 열린 3.11 추도 복구 기념 행사, 미야기 이와테현의 추모식, 그리고 수도권에서 열린 동일본 대지진의 풍화 반지 이벤트 복구 그 너머로 2026까지 세대를 넘는 기억의 전승이 화두였습니다. 타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15주년을 맞아 피해지 복구에 전력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제3기 복구 창생 기간으로 정하고 1조 6천억 엔의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남은 과제를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입니다. 도전을 보면 천하 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천하의 살 기운이 붙어있고 천하 대세에 어두운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밖에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일본에서는 벌써 거대 지진의 전조를 알리는 심상치 않은 지진이 여러 번 터졌는데요. 천하 대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살피면서 동일본 대지진의 교훈을 잘 살려 다음 세대에게 전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 자연재해의 또 다른 대표적인 현장, 고베에서 이보순 특파원이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지진과 홍수, 폭염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남미에 있는 불의 고리에서는 강진이 잇따랐고 동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는 극단적인 기상이변에 노출되었습니다. 4월 5일 새벽 2시 14분경 대만 화롄현 북북동쪽 5km 해역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8km로 비교적 얕아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4월 3일 밤에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186.4km에 달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까지 진동이 감지될 정도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은 작년 8월 규모 6.0의 강진으로 2,2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지진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입니다. 열악한 인프라와 흑별독 주택구조 탓에 적은 규모의 지진에도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진 소식은 해역에서도 이어졌습니다. 4일 저녁 필리핀 제너럴 산토스 남동쪽 해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보고됐고 지난 4월 1일에는 남미 페루 모요밤바 남동쪽 지역에서도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 2일 인도네시아 몰루카 해역에서는 규모 7.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한때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연안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쓰나미 경보는 해제되었으나 진원의 깊이가 10km로 매우 얕아 주변 지역에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호주 북부 노던 테리토리주에서도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평소 지진이 잦은 바투아누 섬과 인접한 지역으로 최근 들어 지각 활동이 더욱 빈번해지는 추세입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기상이변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3월 말부터 현재까지 동아프리카 일대는 예년 평균을 크게 웃도는 폭우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케냐와 에티오피아에서는 산사태가 잇따르며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남수단 수두습지 지역은 장기간 범람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라니냐 현상의 여파로 동아프리카 일대에 강우량이 집중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반면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동부는 때이른 이상고온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4월 초순 카자흐스탄 남부 기온이 32도까지 치솟았으며 수단과 이집트 남부 지역은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올해 6월까지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극심한 고온 현상은 가뭄 피해를 심화시켜 이 지역의 식량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만 년간 인류가 경험한 가장 파괴적인 화산 폭발의 현장, 일본 남부 해저의 키카이 칼데라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대재앙을 일으켰던 바로 그 지점 지하에서 마그마가 다시 꾸준히 차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과학계의 정밀 탐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고베대학교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즈 지구와 환경을 통해 가고시마현 류크열도 인근 해저의 키카이 칼데라 내부 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해저 175km 구간에 39개의 수중 센서를 설치하고 12,000건이 넘는 파동 기록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 거대 분화를 일으켰던 마그마 저장소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새로운 마그마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키카이 칼데라는 약 7,300년 전 단 한 차례의 폭발로 무려 160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화산 물질을 쏟아냈던 곳입니다. 이는 1980년 미국 세인트 헬런스 화산 폭발의 160배가 넘고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보다도 16배나 큰 규모입니다. 당시 폭발로 인해 중소도시 하나를 통째로 삼킬 정도의 거대한 분화구가 해저에 형성됐습니다. 이후 3,900년 동안 마그마가 솟아오르며 세계 최대 규모인 32세제곱킬로미터의 용암돔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새로 발견된 마그마의 성분입니다. 용암돔 속 마그마의 화학 조성을 분석한 결과 과거 대분화 때의 물질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구를 이끈 노부카즈 세야마 교수는 이는 저장소에 현재 존재하는 마그마가 과거의 잔해물이 아니라 외부에서 새로 유입된 마그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이 지하 저장소에는 평균 1000년마다 약 8.2 세제곱미터 이상의 마그마가 꾸준히 보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그마 재충전 양상은 미국의 옐로스톤이나 인도네시아의 토바오 같은 세계적인 초대형 화산 시스템과 흡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문은 칼데라 직하부 얕은 곳에 용융물이 다시 주입되는 이 과정이 향후 또 다른 거대 분화로 이어지는 전조 단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현재 기술력으로는 대규모 분화의 방아쇠가 당겨지기까지 마그마가 얼마나 더 쌓여야 하는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파괴력을 보여줬던 화산이 7,300년의 침묵을 깨고 조용히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활용한 해저 음파 탐지 기법을 전 세계 거대 화산의 분화 예측 모델링에 널리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질학적 재앙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정밀한 관측 체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인공지능 챗봇이 이용자의 말에 공감하고 동조할수록 오히려 잘못된 믿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단순한 오류나 허위 정보 때문이 아니라 사용자 의견에 맞춰 반응하는 구조 자체가 신념 왜곡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연구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컴퓨터과학 인공지능연구소와 워싱턴대학교 공동연구진이 수행했으며 프리프린트 논문 형태로 공개됐습니다. AI 설계 방식이 인간의 판단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챗봇의 아첨적 반응, 즉 사용자 의견에 맞춰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통해 신념이 강화되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챗봇이 이를 지지할수록 해당 믿음에 대한 확신이 점점 강화되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망상 강화 현상으로 정의했습니다. 특히 이 현상은 비합리적인 사용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이상적 베이지안 사용자 모델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인의 판단 능력과 무관하게 정보 전달 방식 자체가 신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챗봇이 틀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사실만 말하도록 제한된 조건에서도 사용자의 기존 생각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시될 경우 신념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편향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영향은 지속됐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챗봇이 자신의 의견에 맞춰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인간과 AI 간 상호작용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로 봤습니다. 그동안 AI의 주요 위험으로 지적되어 온 환각과 달리 이번 연구는 사용자 기대에 맞춰 동조하는 구조가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간 피드백을 반영해 답변을 최적화하는 설계 방식이 오히려 신념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챗봇과의 대화가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도 언급하며 이를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적 위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AI의 정확성보다 어떻게 반응하냐가 이용자의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AI가 일상적 대화 상대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공감 중심 설계가 신념 형성에 개입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봄, 대한민국 외교와 산업의 지형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6개 주요 유엔기구와 글로벌 AI 허브 구축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며 이 땅을 단순한 제조 기지를 넘어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디지털 제네바로 변모시키겠다는 거대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7일 국제노동기구와 세계보건기구 등 6개 기구 수장들과 만나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유네스코와 유엔 산업개발기구까지 참여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한국은 사실상 유엔의 AI 두뇌 역할을 독점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는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변방의 국가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신인류의 도구를 다스리는 글로벌 사령부로 우뚝 섰음을 의미합니다.
유엔과 외신들이 한국에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무엇보다 현직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가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며 발생한 재정적 구조적 공백 속에서 한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교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 등 주요 외신은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처럼 패권주의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동시에 보유한 풀스택 파트너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허브 유치는 우리 산업계에 8천조 원 규모의 글로벌 공공조달 시장 하이패스를 깔아주는 경제적 대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유엔 기구들이 한국의 인프라를 위해서 보건, 교육, 산업 프로젝트를 가동하게 되면 우리 기업의 솔루션이 곧 유엔 표준이 됩니다. 이는 까다로운 검증 없이 전 세계 정부에 기술을 납품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유네스코와 유엔 산업개발기구가 가세할 경우 AI 윤리와 산업 가이드라인 자체가 한국의 방식대로 정의됩니다. 과거 우리가 남이 만든 경기장에 뛰어든 선수였다면 이제는 경기장 규칙을 직접 정하는 오너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반도체 이후 대한민국에 찾아온 최고의 기회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과 자금을 제공하는 호스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 기술을 국제규범으로 치환할 수 있는 가치 설계자로서의 역량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전 세계 AI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정주 여건과 세제 혜택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100년 전 제네바가 국제정치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경제와 AI 기술의 심장이 되어야 합니다. 전례 없는 외교적 승리를 산업적 승리로 치환하기 위한 냉철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백두대간의 상징인 침엽수들이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생태계의 허리인 백두대간 곳곳에서 구상나무와 가뭄비나무가 집단으로 말라 죽으며 멸종 단계에 진입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한라산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아고산대 침엽수림의 붕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유일하게 한반도 남부 고산지대에서만 자생하는 구상나무는 이미 멸종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침엽수 집단고사의 주된 원인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겨울철 물 부족이 꼽힙니다. 사계절 푸른 잎을 유지해야 하는 상록 침엽수는 겨울철 적설이 봄까지 서서히 녹으며 공급하는 수분에 생존을 의존합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 지리산과 한라산 등지의 적설량은 1990년대의 3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결국 극심한 가뭄과 고온 현상을 견디지 못한 나무들이 초봄을 넘기지 못하고 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형적 고립입니다. 기온이 오르면 식물은 더 춥고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한라산과 지리산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서식지 연결축이 끊겨 있어 침엽수들이 고온과 건조라는 기후 압력을 고스란히 몸으로 받아내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의 경우 국내 가뭄비나무 서식지의 9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최근 구상나무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의 분비나무 역시 2020년을 기점으로 집단고사 단계에 진입했고 울진과 삼척의 상징인 금강 소나무까지 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산림 생태계 전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계 자연보전연맹은 이미 2014년에 구상나무를 위기종으로 지정했지만 정작 종주국인 한국에서는 여전히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녹색연합은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로 인해 지난 7년 동안 실태조사와 보호대책 수립이 미뤄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죽어가는 나무들은 2차 피해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고사목이 늘어나면 산세태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부러진 나무들이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국가적 재난으로 번질 우려가 큽니다. 이제는 침엽수의 고사를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국가적 생물다양성 위기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3년 9개월 만에 돌아온 방탄소년단이 정규 5집 아리랑으로 전 세계 음악 시장을 다시 한번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은 영국 오피셜 차트 정상은 물론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과 싱글 차트 핫 100까지 동시에 석권하며 K-팝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수록곡 14개 중 13곡을 한꺼번에 핫 100에 진입시킨 것은 K-팝 단일 앨범 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입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 뒤에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던진 3가지 결정적 승부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승부수는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초대형 송캠프였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해 미국 본토에서 수많은 유명 프로듀서들을 초청해 대규모 음악 작업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과거 미국 주류 음악계의 전성기에나 볼 수 있었던 이 방식을 재소환한 것인데 이를 통해 300여 곡에 달하는 후보곡을 확보했고 그중 최정예 곡들만 엄선해 앨범의 완성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K-팝이 이제 미국 시장의 단순한 손님이 아닌 주류 시스템을 주도하는 위치에 섰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승부수는 가장 한국적인 것의 세계화입니다. 이번 앨범에는 민요 아리랑부터 성덕대왕 신종의 종소리, 중몰이 장단 등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가 세련된 팝 사운드와 결합했습니다. 특히 방 의장은 멤버들에게 전 세계 팬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 민요를 부르는 모습이 가장 아이코닉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아리랑 삽입을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 공연장에는 언어와 인종을 초월한 아리랑 떼창이 울려 퍼지고 있고 성덕대왕 신종 문양을 활용한 패션 아이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승부수는 이른바 BTS 관광지론입니다. 방 의장은 방탄소년단이 특정 팬덤을 넘어 누구나 한 번쯤 방문하고 싶어하는 세계적 관광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앨범 발매 당일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처음 들은 신규 청취자가 무려 690%나 폭증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강력한 팬덤인 아미를 넘어 전 세계 일반 대중까지 방탄소년단의 음악적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였음을 입증하는 수치입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이번 앨범을 두고 방탄소년단이 직접 차린 식탁에 전 세계를 초대한 격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한국적인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보편적인 예술성을 확보한 방탄소년단의 행보는 K-팝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 행위가 확산되며 교육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안경에 AI를 연결해 실시간으로 정답을 받는 수법이 등장했는데요. 기존 감독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수준까지 기술이 진화했습니다. AI 시대, 평가 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천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중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 행위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기존 교육 시스템과 시험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IT 전문 매체인 레스트 오브 월드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수많은 대학생이 스마트 안경을 AI와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정답을 제공받는 정교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육안으로는 일반 안경과 구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기존의 감독 체계로는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허베이성에 거주하는 한 대학생은 낙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스마트 안경으로 시험지를 스캔해 AI로부터 정답을 전송받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러한 행위가 죄책감 없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이를 방증하듯 스마트 안경 대여 시장까지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한 대여업자는 최근 불과 4개월 만에 1000명 이상의 학생의 기기를 빌려갔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계의 실험 결과 또한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의 파괴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홍콩 과학기술대 연구진이 스마트 안경을 챗 GPT와 연결해 시험을 치른 결과 착용자는 전체 상위 5위 안에 드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92.5점으로 전체 학생 평균인 72점을 압도적으로 상회했습니다. 연구진은 기술적 모니터링 시스템의 시급한 도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와세다대 입시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한국 역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난해 연세대와 고려대 등 국내 주요 대학에서도 챗 GPT와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를 활용해 정답을 공유한 학생들이 잇따라 적발되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정부는 대학 AI 활용 윤리 지침 간담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고 학문적 진실성과 책임성 등 5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AI 기술과 웨어러블 기기의 결합 속도를 제도가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단순히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차원을 넘어 AI 시대에 걸맞은 교육 평가 방식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공정성이라는 교육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해저는 아직 30%도 되지 않습니다. 지구의 완전한 지도는 미지의 해저를 둘러싼 탐험과 자원 경쟁의 현실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과학을 넘어 전략 자산으로 떠오른 해저 지도화가 인류의 미래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주목됩니다. 바다 아래 숨겨진 세계를 오나혜지 기자가 짚어봅니다. 지구 표면의 약 71%를 차지하는 바다. 그러나 인류가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영역은 여전히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구의 완전한 지도는 이 미지의 세계를 둘러싼 탐험과 과학, 그리고 자원 경쟁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현재까지 정밀하게 지도화된 해저는 2025년 기준 약 27%에 불과합니다. 달과 화성은 이미 거의 완전하게 지도화된 것과 대비됩니다. 이는 바닷물이 빛을 흡수하고 왜곡하는 특성 때문에 위성이나 레이더 관측이 어렵고 음파를 활용한 소나 탐사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탐사선 하루 운영 비용이 5만 달러를 넘는 등 비용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시베드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저 지도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지만 2019년 15%에서 2022년 23.4%로 증가하는 데 그친 점을 보면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최근 억만장자 탐험가 빅터 베스코보가 이끈 파이브딥스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 해저 탐사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마리아나 해구를 포함한 5대양 최신부를 모두 탐사했으며 해양 지질학자 카시 본조반니는 사전 지도 제작을 통해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과학 연구가 민간 자본과 결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드러냅니다. 1950년대 해양학자 마리타프의 연구도 주목됩니다. 그녀는 대서양 중앙해령을 지도화해 대륙 이동설을 입증했고 판구조론 정립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해저 탐사는 자원 경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전기차와 반도체에 필요한 다금속 자원이 매장된 클라리온 클리퍼턴 지대를 둘러싸고 국가와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저 지도는 과학을 넘어 전략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저 지도 완성이 심해 채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심해가 무분별한 개발 대상이 될지 보호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해저 지도화가 단순한 과학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 선택과 연결된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지도는 시작일 뿐이며 그 아래에는 여전히 수많은 질문과 미지의 세계가 남아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오나혜지 기자였습니다. 한때 젊음의 상징이었던 영포티가 이제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간 진격의 영포티는 그 배경에 세대 갈등이 아닌 자산 불평등 구조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청년층과 기성세대 간 격차가 커지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기정 기자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봅니다.
과거 젊고 세련된 감각의 상징이었던 영포티라는 용어가 최근 청년 세대의 날선 조롱과 비하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평가입니다. 단순한 유행어의 변질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한국 사회의 자산 불평등과 구조적 모순을 분석한 신간, 진격의 영포티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0대 여성 인문학자이자 국회정책 비서관 출신인 임수연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영포티 현상이 단순한 세대 간의 감정 싸움이 아닌 심각한 경제적 격차에서 비롯된 사회적 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목된 원인은 바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진 자산 격차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진행된 초저금리와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자산 시장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서울의 부동산을 선점하고 있던 4050 세대의 순자산은 급격히 불어난 반면 고물가와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2030 세대는 하락과 정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2017년 당시 1.6배 수준이었던 세대 간 순자산 격차는 2025년 기준 2.2배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세대의 눈에 비친 영포티의 모순적인 모습 또한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입으로는 개혁과 평등을 외치면서도 자녀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이른바 내로남불식 태도, 그리고 젊어 보이기 위해 유행어를 남발하며 과시적 소비에 집착하는 모습이 조롱의 밈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조롱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영포티 개인의 태도를 비난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사이 정작 논의되어야 할 자산 배분의 방식이나 기회 접근성의 불균형 같은 구조적 개혁 과제들이 뒤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국회 현장에서 목격한 청년 정책의 허구성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담기 좋은 체험형 일자리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들이 실제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보다는 예산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돈을 장기간 묶어두어야 하거나 소득이 늘면 퇴거해야 하는 현행 정책들은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결의 열쇠는 공정의 가치 복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어떤 세대로 태어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무지의 베일 개념을 제시하며 무너진 계층 사다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처지가 순전히 노력만이 아닌 구조의 산물임을 인정하는 메타인지를 갖추고 타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합리적 개인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영포티를 향한 조롱 뒤에 숨은 우리 사회의 깊은 신음소리에 이제는 정치권과 기성세대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뉴스 더 개벽 김기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